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만나 뵙네요. 반갑습니다. 어디서든 편하게 듣고 계시죠?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딘지 댓글로 살짝 알려주세요. 그곳에 건강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길 바랍니다. 박민준이 짐을 쌌다. 서랍 하나, 책상 위에 머그컵 하나, 그리고 7년치 기억. 그것뿐이었다. 박스 하나에 다 들어갔다. 7년이라는 세월이 종이박스 하나에 들어가는 게 참 우습다고 그는 생각했다. 상자를 들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아무도 나와 인사하지 않았다. 인사팀장. 최용석만 복도 끝에서 손을 한번 흔들었다. 그게 끝이었다. 박민준 38세. 미래금형기술 주식회사. 생산기술팀 수석엔지니어. 전직. 이제는 그냥 백수. 그가 맡았던 일은 단순하게 설명하면 이렇다. 회사가 만드는 초정밀 금형 자동차 엔진 부품과 반도체 패키징용 몰드의 공정 설계와 품질 최적화, 그리고 핵심 설비의 유지보수 매뉴얼 전체. 전임자가 퇴직한 뒤 어깨너머로 배우고 혼자 개발하고 혼자 문서화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무것도 공유하지 않았다. 공유할 시간이 없었다. 회사도 요구하지 않았다. 박민준 혼자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잘 돌아가고 있었으니까. 월급은 세후 340만 원이었다. 책임은 그 10배쯤 됐다. 그게 문제였다. 계기는 소소했다. 연봉 협상 자리에서 대표 이강훈이 했던 말 한마디. 민준 씨, 지금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요? 중소기업 평균 대비 꽤 높은 편이에요. 박민준은 그 순간 무언가가 툭 끊기는 느낌을 받았다. 분노가 아니었다. 허탈이었다. 7년 동안 주말 없이 나왔고 납기 전날 밤을 회사에서 새웠고 클라이언트 긴급콜을 새벽 2시에 받으며 원격으로 설비 파라미터를 수정했다. 그 대가가 중소기업 평균 대비 높은 편이었다. 사직서를 쓴 건 그로부터 3일 후였다. 손이 떨렸다. 무섭지 않았다면 거짓말이다. 그러나 더 무서운 건 이대로 계속 있는 것이었다. 이강훈 대표는 사직서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다 이렇게 물었다. 인수인계는요? 박민준은 대답했다. 제가 인수인계할 사람이 있어야 인수인계를 하죠. 맞는 말이었다. 생산기술팀에는 박민준 말고 아무도 없었다. 팀이라는 이름만 있었고 실제로는 1인 부서였다. 이강훈은 협상을 시도했다.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했다. 430만 원. 박민준은 고개를 저었다. 직책을 주겠다고 했다. 기술이사. 명함에 이사 찍어주겠다고. 그래도 고개를 저었다. 이강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은 이것이었다. 민준 씨, 그러면 회사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박민준은 잠시 그 말을 씹다가 대답했다. 저도 알아요. 근데 그건 제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인수인계 기간은 2주를 요청했지만 박민준은 일주일만 줬다. 그 일주일 동안 그는 최소한의 것만 했다. 설비 이름, 위치, 긴급 정지 방법. 그 이상의 노하우, 공정 최적화 수치, 거래처별 특이사항, 7년간 쌓아온 트러블슈팅 데이터베이스는 아무것도 넘기지 않았다. 불법도 아니었다. 계약서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다. 퇴사 당일.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며 박민준은 핸드폰을 확인했다. 지인에게서 온 카카오톡 한 줄. 잘 나왔어요? 그가 답했다. 네. 잘 나왔습니다. 1층 버튼이 깜빡였다. 문이 닫혔다. 그리고 그것으로 박민준의 7년이 끝났다. 그날 저녁 그는 삼겹살을 혼자 구워 먹었다. 소주 2병을 마셨다. 울지 않았다. 오히려 밥이 맛있었다. 오랜만에 밥맛을 느꼈다. 그게 더 슬픈 일인지도 몰랐다. 회사 쪽에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다. 첫날은 그랬다. 이틀째도 그랬다. 박민준은 새로운 일상을 만들기 시작했다. 아침 8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했다. 오전에는 책을 읽었다. 7년 만에 읽는 책이었다. 오후에는 자격증 공부를 했다. 생산관리기술사. 이미 현장 경험은 넘치도록 있으니 이론만 정리하면 됐다. 그리고 퇴사 열흘째 되던 날 밤 핸드폰이 울렸다.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더니 이강훈 대표였다. 목소리가 달랐다. 어딘가 눌린 것 같은 목소리. 민준 씨, 잠깐 통화돼요? 박민준은 시계를 봤다. 밤 11시 17분. 무슨 일이세요? 이강훈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설비가 멈췄어요. 박민준은 소파에 등을 기댔다. 어떤 설비요? 사모프레스요. CNC 가공 라인이요. 에러 코드가 E-47인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E-47. 박민준은 즉시 알았다. 서브모터 피드백 이상. 보통 엔코더 케이블 접촉 불량이거나 모터 드라이버 과열 때 나오는 코드였다. 그는 3초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는 이제 그 회사 직원이 아닌데요. 이강훈은 당황한 듯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물론 알아요. 그냥 혹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힌트만 좀. 박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저한테 전화하시는 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담당자를 새로 채용하셨거나 외부 업체에 연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다. 죄책감이 없었냐고? 있었다.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하지만 그 죄책감보다 더 강한 감각이 있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감각. 그 감각이 퇴사 이후 처음으로 또렷이 느껴졌다. 박민준은 다시 책을 폈다. 생산관리기술사 교재 87페이지. 공정 설계의 기초.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는 아직 몰랐다.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것이 더 이상 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만큼은 알고 있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됐다. 한 남자가 짐을 싸들고 나온 날, 그리고 그가 나간 자리에 구멍이 뚫린 날. 그 구멍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은지. 그건 남겨진 사람들이 직접 들여다봐야 알 수 있는 일이었다. 미래금형기술. 사무실에 다음 날 아침이 밝았다. 생산기술팀 자리는 비어 있었다. 박민준이 쓰던 L자형 책상, 그 위에 놓인 모니터 2대, 그리고 그가 직접 붙여놓은 포스트잇들이 그대로였다. 포스트잇에는 손글씨로 설비 번호와 체크포인트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만 그걸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약어와 기호투성이었다. 박민준만이 해독할 수 있는 암호였다. 생산팀장 황보영은 출근하자마자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직원들이 뭔가를 숨기고 있었다. 미래금형기술 주식회사. 조회 시간에 이강훈 대표가 직접 나와서 말했다. 어젯밤에 사모프레스 라인이 멈췄습니다. 오전 안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황보영은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오전 안으로. 설비 도면도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오전 안으로. 미래금형기술. 주요 거래처는 세 곳이었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 배터리 대기업, 그리고 중견 부품업체인 10년 거래처. 이 세 곳에 납품하는 핵심 부품들은 전부 박민준이 설계하거나 최적화한 공정에서 나왔다. 특히 대형 완성차 부품사 쪽에 납품하는 엔진 커버용 몰드는 공정 허용 오차가 0.005였다. 미크론 단위 정밀도. 그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세팅값은 박민준의 머릿속에 있었다. 아니, 그가 혼자 관리하던 개인 서버 폴더에 있었는데 그 서버 접근 권한은 그가 퇴사하는 날 자동으로 만료됐다. IT 담당자 이정민이 서버 접근 로그를 보고 황보영에게 달려왔다. 팀장님, 박민준 씨 계정이 만료되면서 공정 데이터 폴더 접근이 안 돼요. 황보영이 눈을 가늘게 떴다. 백업은? 백업 설정 자체를 박민준 씨가 단독으로 관리했는데 외부 NAS에 있는 것 같은데 비밀번호를 모르겠어요. 황보영이 이마를 손으로 짚었다. 이강훈은 이 상황을 보고받고 즉시 박민준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준 씨, NAS 비밀번호 알 수 있을까요? 데이터 접근이 안 되어서요. 답장은 오후 2시가 돼서야 왔다. 퇴사 시 IT 보안 규정에 따라 제 계정 정보를 공유하는 건 적절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회사 IT 담당자를 통해 초기화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강훈은 그 답장을 읽고 핸드폰을 책상 위에 탁 내려놓았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라서 더 화가 났다.
사모 프레스 라인은 결국 외부 설비업체를 불러서 반나절 만에 해결했다. 엔코더 케이블 접촉 불량이었다. 업체 기사가 케이블을 다시 꽂고 클램프를 조이는 데 걸린 시간은 12분이었다. 출장비는 85만 원이었다. 박민준이 있었다면 10분 안에 공짜로 해결했을 일이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당장 이틀 뒤에 대형 완성차 부품사 납품 일정이 있었다. 엔진 커버 몰드 400개. 이미 생산을 시작했어야 할 시점이었는데 공정 세팅 값을 아무도 몰랐다. 작업자들이 이전에 찍어뒀던 설정 화면 사진들을 꺼내봤지만 그 수치들이 기준 수치인지 조정 수치인지조차 알 수 없었다. 박민준은 공정을 돌릴 때마다 미세 조정을 했다. 온도, 압력, 속도. 그 조정의 근거가 그의 감각과 경험 속에 있었다. 기록으로 남긴 것도 있었지만 그 기록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현장 주임 고재현이 박민준과 가장 오래 같이 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작업을 시작해보기로 했다. 박민준이 평소에 세팅하던 것을 어깨너머로 봐왔으니 대략은 알 것이라 생각했다. 실린더 온도 215도, 사출 압력 1200바, 냉각 시간 18초. 그렇게 세팅하고 시제품을 찍었다. 첫 샷이 나왔다. 불량이었다. 표면에 플로우 마크가 생겼다. 냉각이 불균일해서 생기는 외관 결함이었다. 온도를 220도로 올렸다. 다시 찍었다. 이번엔 웰드라인이 생겼다. 두 흐름이 만나는 부분에 생기는 선. 불량이었다. 고재현은 3번, 4번 시도했다. 매번 달랐다. 박민준이 3분 만에 잡던 세팅이 2시간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았다. 황보영이 현장에 내려왔다.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고재현은 솔직하게 말했다. 모르겠습니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 납품이 모레인데. 알아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황보영이 먼저 말을 뗐다. 박민준 씨한테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고재현이 고개를 흔들었다. 대표님이 어젯밤에 연락했다가 거절당했어요. 이강우는 오전 내내 이 상황을 보고받으며 점점 창백해지고 있었다. 그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 했던 것들이 하나씩 현실이 되고 있었다. 박민준이 하던 일이 생각보다 훨씬 넓었다. 설비 운영만이 아니었다. 품질 기준 설정, 거래처별 규격 대응, 신규 공정 설계, 설비업체 커뮤니케이션 공정 이상 발생 시 대응.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에게 집중돼 있었다는 걸 이강훈은 이제야 실감했다. 영업팀장 서지연이 이강훈 방을 노크했다. 대표님, 대형 완성차 부품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납기 컨펌 요청이에요. 이강훈은 잠시 눈을 감았다. 이틀 더 달라고 해봐요.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번에도 한 번 미뤘어서 이번에 또 미루면 클레임 들어올 수 있어요. 알아요. 그래도 일단 해봐요. 그날 오후 3시 대형 완성차 부품사 구매팀에서 전화가 왔다. 서지연이 받았다. 통화는 10분이 채 안 됐지만 끊고 나서 그녀의 표정이 굳어 있었다. 이강훈에게 들어갔다. 이틀 미루는 건 됐는데요. 다음 달 발주 물량 20% 줄이겠다고 했어요. 납기 신뢰성 문제라고. 이강훈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20%. 대형 완성차 부품사. 발주 기준으로 월 4,800만 원 규모였다. 그 20%면 960만 원이 빠지는 것이었다. 박민준의 연봉이 세전으로 4,800만 원이었다. 한 달 납기 지연 페널티가 그의 월급보다 많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아직 시작도 안 됐다는 게 문제였다. 퇴사 이후 박민준의 첫 2주는 조용했다. 그러나 회사는 조용하지 않았다. 설비 한 대가 멈추는 것으로 시작된 파문이 납기 지연으로 번지고 납기 지연이 거래처 신뢰 하락으로 번지는 것. 그것이 이 이야기의 진짜 시작이었다. 박민준이 퇴사한 지 정확히 17일째 되던 날 미래금형기술에는 구인 공고가 올라갔다. 생산기술팀 수석 엔지니어 채용. 연봉 4,200만 원에서 5천만 원 협의. 경력 7년 이상 정밀금형공정 경험자 우대. 이강훈이 직접 작성한 공고였다. 토시 하나하나에 그의 절박함이 배어 있었다.
그러나 정밀 금융 분야는 좁은 세계였다. 한국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다. 그리고 경력자들은 대부분 이미 어딘가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지원자가 들어오기 시작했지만 이력서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이강훈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경력 3년짜리, 경력 5년짜리. 정밀 금융이 아니라 일반 사출성형 경험자. 이 분야에서 숙련된 인력을 구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강훈은 이제야 알게 되었다. 채용 공고를 내는 동시에 이강훈은 헤드헌터에도 연락했다. 분야 전문 헤드헌터 회사 2곳. 이들이 제시한 조건은 간단했다. 성공 보수 연봉의 15%. 5천만 원 기준이면 750만 원. 이강훈은 동의했다. 달리 방법이 없었다. 그러는 동안 현장은 버티고 있었다. 고재현이 중심을 잡고 황보영이 옆에서 지원했다. 두 사람은 박민준이 쓰던 메모와 파일 조각들을 끌어모아 퍼즐 맞추듯 공정을 복원하려 했다. 상당 부분은 맞출 수 있었다. 그러나 임계 구간, 박민준만이 알고 있던 미세 조정의 로직은 재현되지 않았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 납품은 이틀 늦게 겨우 완료됐다. 불량률은 평소의 4.3배였다. 박민준이 있을 때 불량률은 0.3% 이하였다. 이번엔 1.3%. 400개 중 5개가 불량이었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 품질팀이 수입 검사를 통과시켜주긴 했지만 레포트에 주의 등급 경고가 기록됐다. 2번 쌓이면 벤더 재심사다. 배터리 대기업. 이쪽도 문제가 생겼다. 배터리 모듈 하우징용 몰드인데 치수 편차가 스펙을 벗어났다. 배터리 부품은 치수 편차에 극히 민감하다. 0.01 차이가 조립 불량으로 이어지고 조립 불량은 안전 이슈로 번질 수 있다. 배터리 대기업. 담당 MD가 직접 전화를 했다. 최근에 공정에 변경 사항이 있었나요? 서지현이 없다고 대답했다. 없다고 할 수밖에 없었다. 핵심 기술자가 퇴사해서 공정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었다. 이강훈은 매일 아침 출근하면 먼저 생산 현황판을 확인했다. 빨간색이 늘어갔다. 그는 속으로 숫자를 계산했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 납기 지연 페널티, 배터리 대기업. 납품 보류에 따른 매출 감소, 외부 설비업체 출장비, 헤드헌터 계약금, 그리고 직원들 초과 근무 수당. 한 달 안에 얼마나 손실이 쌓일지 계산이 됐다. 계산하고 싶지 않은 숫자가 나왔다. 영업팀장 서지연은 요즘 밤마다 잠을 못 잤다. 거래처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3년 전 박민준과 함께 대형 완성차 부품사 신규 납품 계약을 따냈다. 그때 박민준이 기술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정확했고 자신감 있었다. 클라이언트는 그 자리에서 계약을 결정했다. 서지연은 그게 자기 영업 실력 덕이라 생각했다. 이제 와 돌아보니 박민준의 기술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이 가능했을지 의문이었다. 한편 박민준은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있었다. 퇴사 3주차. 생산관리기술사 1차 필기를 등록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부하고 오전 10시에 카페에 가서 2시간 더 공부하고 오후에는 유튜브로 강의를 봤다. 규칙적이었다. 고요했다. 7년 만에 느껴보는 고요함이었다.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었다. 그의 핸드폰에 등록된 지인들한테서 연락이 오기 시작했다. 업계 사람들이었다. 박민준 씨 퇴사했다고요? 다음 갈 데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은 박민준이 알고 있던 회사였다. 광주에 있는 중견 부품 제조사. 생산기술 총괄 자리를 제안했다. 연봉은 세전 7,200만 원이었다. 박민준의 전 직장 연봉의 1.5배였다. 그는 이 제안을 받고 사흘을 생각했다. 바로 수락하지 않았다. 급하지 않았다. 급할 이유가 없었다. 퇴직금이 있었고 쌓아둔 저축이 있었고 몸이 건강했다. 그는 천천히 판단하기로 했다. 그로부터 이틀 후 이강훈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전화였다. 민준 씨,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식사라도 하면서. 박민준은 잠시 생각했다. 거절해도 됐다. 하지만 그는 만나기로 했다. 궁금했다.
3주 동안 회사가 어떻게 됐는지 인간적인 궁금증이었다. 이틀 뒤 저녁 회사 근처 한식당에서 두 사람이 마주 앉았다. 이강우는 첫눈에 봐도 지쳐 보였다. 눈밑이 퀭했고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었다. 박민주는 말없이 앉아 메뉴판을 봤다. 이강훈이 먼저 말을 꺼냈다. 솔직히 말할게요. 힘들어요. 박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대형 완성차 부품사에서 경고받았고 배터리 대기업은 납품 일시 중단 상태예요.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이 분야 숙련공이 없어요. 박민주는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저한테 뭘 바라세요? 이강훈이 눈을 마주쳤다. 다시 와줄 수 있나요? 박민주는 즉답하지 않았다. 물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물었다. 연봉은요? 이강훈이 말했다. 제시하는 대로 맞출게요. 이사 직함 드릴게요. 집은 5% 드릴게요. 박민주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저 지금 다른 제안 받은 거 있어요. 그 회사 조건이 괜찮아요. 이강훈의 얼굴이 굳었다. 얼마나요? 박민준이 대답했다. 7,200만 원의 총괄 직책이요. 이강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저희도 그걸로 맞출게요. 박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대표님, 그냥 돈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식사를 마치고 헤어졌다. 박민준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 밖을 바라봤다. 7년 전 처음 그 회사에 들어가던 날이 생각났다. 패기 넘쳤다. 뭔가를 만들어 보고 싶었다. 실제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게 자기 것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돌아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버스가 정류장에 섰다. 그는 내려서 걸었다. 밤바람이 찼다. 핸드폰을 꺼내 광주 회사 제안을 다시 읽었다. 조건은 여전히 좋았다. 그리고 그는 결정하지 않은 채로 집 문을 열었다. 내일 생각하면 됐다. 오늘은 그냥 자는 거다. DI 기계 대표 김성락은 미래금형기술의 10년 거래처였다. 두 회사는 같은 산업단지 안에 있었고 김성락과 이강훈은 골프도 같이 칠 만큼 친분이 있었다. 그런 김성락이 이강훈에게 전화를 걸어온 건 박민준 퇴사 후 25일째 되던 날이었다. 강훈이 형, 요즘 무슨 일 있어요? 납품 퀄리티가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이강훈은 순간 말문이 막혔다. 친한 사이였다. 솔직하게 말하면 어떨까 생각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온 말은 달랐다. 아, 요즘 내부 공정 일부 개선 작업 중이에요. 조금만 기다려주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김성락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그래요. 한 번 더 봐볼게요. 근데 형, 다음 달 발주 물량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우리도 품질 관리 이슈가 생기면 안 되니까. 전화를 끊고 이강훈은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을 바라봤다. 커피가 식어 있었다. 언제 식었는지도 몰랐다. 그는 수첩을 꺼내 숫자를 적어봤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 발주 20% 감소. 배터리 대기업. 납품 일시 중단 3주째. DI 기계. 발주 감소 예고. 이 세 가지만 합산해도 월 매출 손실이 6,200만 원이었다. 회사 월 매출이 2억 8천만 원 정도였으니 22%가 한 달 새 증발한 것이었다. 손익분기점이 흔들리고 있었다. 회사는 매달 임대료, 인건비, 재료비, 설비 할부금을 내야 했다. 고정비가 1억 5천만 원이었다. 여기서 매출이 22% 빠지면 이익이 아니라 손실이 났다. 이강훈이 7년 만에 처음으로 마주하는 구조였다. 박민준이 있는 동안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구조였다. 총무팀장 박정아가 이강훈에게 재무 현황 보고를 가지고 왔다. 그녀의 얼굴이 조심스러웠다. 보고서를 펼쳤다. 운전자금이 현재 7,800만 원. 다음 달 임직원 급여, 재료비, 고정비를 모두 지불하면 자녀 운전자금이 1,900만 원이 된다는 계산이었다. 한 달치 고정비의 13%. 버퍼가 없는 수준이었다. 이강훈이 물었다. 은행 대출 더 받을 수 있어? 박정아가 대답했다. 이미 담보 한도 거의 다 차 있어요.
신용대출은 금리가 너무 높고요. 이강우는 그날 밤을 제대로 잠 못 잤다. 새벽 3시에 일어나 소주를 한 잔 따랐다. 혼자 앉아 생각했다. 어디서 이렇게 됐나? 박민준 한 명이 나갔을 뿐인데 한 명이 나간 게 맞는가? 아니다. 사실은 그 한 명이 팀 전체였다. 기술팀 전체였다. 회사의 기술적 중추 자체였다. 이 사태를 겪으면서 이강훈이 깨달은 것은 단순했지만 뼈아팠다. 그는 박민준을 잘 쓰는 부품 정도로 생각했다. 비용 대비 효율이 좋은 고성능 부품. 하지만 실제로 박민준은 부품이 아니었다. 그는 설계자였다. 엔진 자체였다. 엔진이 빠진 차가 굴러갈 리 없었다. 채용 공고에 들어온 이력서 중 그나마 가장 그럴듯한 것은 김태영이라는 사람이었다. 경력 6년 자동차 부품 금형 경험. 면접을 봤다. 말은 잘했다. 자신감도 있었다. 그러나 황보영이 기술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지자 답이 애매했다. 공정 최적화 방법을 물었더니 이론적인 답만 했다. 실제 현장에서 오차를 어떻게 잡았냐고 물었더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했다. 황보영이 이강훈에게 속삭였다. 박민준 씨 반에 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강훈은 김태영을 채용하기로 했다. 대안이 없었다. 입사일을 3주 뒤로 잡았다. 그 3주 동안은 고재현과 황보영이 버텨야 했다. 이 시점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다. 배터리 대기업에서 공식 공문이 날아왔다. 품질 검토 결과 납품 재개는 가능하지만 공정 검증을 위해 생산기술 담당자가 내방 면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면담 일자는 2주 뒤. 서지현이 이 공문을 들고 이강훈에게 갔다. 누가 나가요? 서지현이 물었다. 이강훈은 말을 잇지 못했다. 생산기술 담당자가 없었다. 황보영이 생산팀장이긴 했지만 공정기술적 설명은 그의 전문 영역이 아니었다. 새로 들어오는 김태영은 입사 전이었다. 이강훈이 직접 가겠다고 했다. 서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표님이 가시면 기술 질문에 어떻게 답하실 거예요? 이강훈은 씩씩하게 말했다. 공부하면 되지. 서지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강훈은 그날부터 박민준이 남기고 간 문서들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몇 가지는 이해됐다. 몇 가지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다. 약어들이 낯설었다. CPK, GD&T, SPC. 품질 관련 기초 용어들이었는데 이강훈은 그것들을 책으로 배운 적이 없었다. 유튜브를 찾아보고 구글을 검색하고 자정을 넘겨가며 공부했다. 그러면서 이강훈은 생각했다. 박민준은 이걸 혼자 다 알고 있었구나. 그것도 7년 동안 혼자. 월 340만 원 받으면서. 그 생각이 나자 무언가가 뒤통수를 때리는 느낌이 들었다. 후회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뉘우침이라고 하기엔 상황이 너무 나빠졌다. 그냥 멍했다. 멍한 채로 새벽 1시까지 모니터를 들여다봤다. 그날 밤 이강훈이 일기장에 쓴 문장은 짧았다. 내가 박민준을 몰랐다. 그게 전부였다. 미래금융기술에 새 직원 김태영이 출근했다. 첫날 아침 9시. 깔끔하게 차려입고 노트와 펜을 들고 왔다. 의욕적인 눈빛이었다. 황보영이 현장을 안내했다. 설비들을 하나하나 소개하면서 황보영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친구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첫 주는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김태영이 공정 현황을 보고 황보영에게 물었다. 이 공정 시트가 최신인가요? 황보영이 대답했다. 어디까지가 최신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전 담당자가 버전 관리를 따로 했는데 그 체계를 저희가 파악을 못했어요. 김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다시 정리해 볼게요. 황보영은 그 말이 어딘가 공허하게 들렸다. 처음부터 다시. 그게 말은 쉬웠다. 박민준이 7년간 쌓아온 것을 처음부터 다시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 1년? 2년? 그동안 거래처는 기다려줄까? 이미 신호가 왔다. 황보영은 그 생각을 김태영에게 말하지 않았다. 말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다.
김태영이 합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현장에서 또 문제가 생겼다. 이번엔 1호 프레스의 유압계 수치가 불안정했다. 유압이 설정값에서 15% 범위로 요동쳤다. 정상 범위는 3%였다. 원인을 찾아야 했다. 김태영이 뛰어들었다. 세 가지 가능성을 열거했다. 유압 펌프 마모, 실린더 내 에어 유입, 릴리프 밸브 이상. 이론적으로 정확했다. 문제는 이걸 어떻게 검증하느냐였다. 박민주는 이 설비를 오래 다뤄봤기 때문에 소리만 들어도 수치 변동 패턴만 봐도 원인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일종의 촉이었다. 데이터와 경험이 합쳐진 촉. 김태영에게는 그 촉이 없었다. 그는 매뉴얼대로 각 원인을 순서대로 확인해 갔다. 반나절이 걸렸다. 결론은 릴리프 밸브 내부 스프링 피로 누적이었다. 맞는 진단이었다. 하지만 박민준이라면 1시간 안에 끝냈을 일이었다. 설비업체에 부품을 발주했다. 납기가 3일이었다. 그 3일 동안 1호 프레스 라인은 정지됐다. 동일 기계, DI 기계. 납품 일정 중 일부가 또 밀렸다. 김성락이 이번엔 직접 이강훈을 찾아왔다. 산업단지 아니라 차로 5분 거리였다. 강훈아,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이야? 이강훈은 미팅룸에서 커피를 내오며 말했다. 사실은 기술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인수인계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데 빠르게 안정화시킬게요. 김성락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다. 박민준 씨 나간 거야? 이강훈이 잠시 멈칫했다. 어떻게 알았어요? 김성락이 쓴웃음을 지었다. 업계가 좁잖아. 소문 빠르게 돌아. 이강훈은 할 말이 없었다. 김성락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을 이었다. 강훈아, 나도 사업 오래 했으니까 한마디 할게. 사람이 회사 아닌 사람한테 매여 있으면 이런 일이 생겨. 박민준 씨가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야. 저거 구조 문제야. 근데 지금 그 구조 탓할 때가 아니잖아. 어떻게 수습할 건지가 문제지. 이강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최대한 빠르게 정상화할게요. 김성락이 일어서며 말했다. 다음 달까지 기다려볼게. 그때도 이러면 나도 다른 거래처 알아봐야 해. 미안하지만. 김성락이 나간 뒤 이강훈은 한동안 미팅룸에 혼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산업단지 공장들이 보였다.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다. 저 공장들은 돌아가고 있었다. 자기 회사만 멈춰 있는 것 같았다. 이틀 뒤 삼성 SDI 배터리 대기업 면담이 있었다. 이강훈이 직접 갔다. 황보영을 데리고 갔다. 배터리 대기업 품질팀 2사람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정 이상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대책, 현재 공정 역량 현황을 묻는 질문들이 쏟아졌다. 이강훈은 준비한 자료를 보며 답했다. 절반은 제대로 답했다. 절반은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였다. 배터리 대기업 담당자 중 한 명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다. 공정 역량 데이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해요. 다음 주까지 CPK 분석 결과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CPK 공정 능력 지수. 이강훈이 지난주에 겨우 개념을 익힌 그 수치였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황보영에게 물었다. CPK 분석할 수 있어요? 황보영이 솔직하게 대답했다. 기본은 하는데 박민준 씨 수준으로는 못해요. 이강훈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이 서울에서 판교까지 이어진 차 안 공기를 채웠다. 박민준은 이 모든 것을 모르고 있었다. 아니, 대략은 짐작하고 있었다. 자기가 7년간 쌓아온 것이 쉽게 대체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는 몰랐다. 알 필요도 없었다. 그는 그 주에 광주 회사 제안을 최종 검토하고 있었다. 임원 면접을 보러 내려갔다. 공장을 봤다. 시설이 깨끗했다. 직원들 표정이 밝았다. 면접에서 기술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막힘없이 대답했다. 면접관이 인상적이라는 표정을 지었다. 돌아오는 KTX 안에서 박민주는 창밖 풍경을 봤다. 농밭이 빠르게 지나갔다. 그는 생각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7년간 일군 것을 인정받지 못한 곳이 아닌 처음부터 자신의 가치를 알아보는 곳에서 그게 더 맞는 방향인 것 같았다. 핸드폰에 카카오톡이 왔다. 이강훈이었다. 민준 씨,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해요? 박민준은 화면을 5초간 봤다. 그리고 잠금을 눌렀다. 나중에 답하면 됐다. 아니, 아예 안 답해도 됐다. KTX가 터널로 들어갔다. 빛이 사라졌다. 어둠 속에서 기차는 계속 달렸다. 박민준이 광주행 KTX에서 내린 날로부터 일주일이 지났다. 그는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광주 회사 인사팀에서는 이틀째 연락이 왔다. 결정 언제쯤 가능하실까요? 그는 이번 주 안에 연락드리겠습니다라고 답했다. 그것이 사흘째 전이었다. 미래금형기술이 박민준 퇴사 후 한 달을 버텼다. 이제 두 번째 달이 시작됐다. 두 번째 달은 더 거칠었다. 배터리 대기업에 CPK 분석 결과를 제출했다. 황보영과 김태영이 밤을 새워 만들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엑셀로 계산하고 그래프를 그렸다. 제출했더니 배터리 대기업 품질팀에서 회신이 왔다. 측정 시스템 분석 MSA 결과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재제출 부탁드립니다. MSA 측정 시스템 분석. 박민준은 이걸 매년 자동으로 해왔다. 보고서 형식도 갖추고 있었다. 하지만 그 보고서는 박민준의 개인 폴더에 있었고 그 폴더는 아직도 잠겨 있었다. 황보영이 MSA를 처음부터 배워가면서 작성했다. 사흘이 걸렸다. 재제출했다. 이번엔 통과됐다. 배터리 대기업 납품이 재개됐다. 그러나 납품 물량이 줄어 있었다. 이전의 60%였다. 물량을 회복하려면 품질 안정성을 증명해야 했다. 그게 다음 3개월의 과제였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 쪽은 더 심각했다. 두 번째 납기 지연이 발생했다. 이번엔 5일이었다. 이유는 새 직원 김태영이 공정 세팅 도중 초기값을 잘못 입력해서 첫 300개를 전부 날린 것이었다. 전량 폐기. 재료비 손실만 820만 원이었다. 김태영이 황보영에게 보고하면서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황보영은 화를 내지 않았다. 사실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인수인계가 제대로 됐더라면 이런 실수가 안 났을 테고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된 건 회사의 구조적 문제였으니까. 대형 완성차 부품사에서 공식 서한이 왔다. 납기 불안정 및 품질 편차로 인해 미래금형기술에 대한 벤더 재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심사 기간 중 발주는 최소화됩니다. 이강훈이 이 서한을 읽고 정확히 17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직원들이 그가 창밖을 응시하고 있는 것을 봤다.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다. 벤더 재심사. 이 말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이강훈은 알고 있었다. 재심사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납품 계약이 해지된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는 전체 매출의 28%였다. 그게 날아가면 회사가 버틸 수 없었다. 이강훈은 그날 오후에 결단을 내렸다. 박민준에게 다시 연락하는 것.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서지현에게 박민준 주소를 알아봐 달라고 했다. 퇴사한 직원 주소를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상했지만 서지현은 말없이 알아봤다. 인사 기록에 남아 있었다. 박민준의 집은 회사에서 자동차로 40분 거리에 있었다. 주말 오전이었다. 이강훈이 직접 차를 몰고 갔다.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우고 잠시 앉아 있었다. 이게 맞는 건지 생각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다. 인터폰을 눌렀다. 박민준이 나왔다. 짧은 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다. 운동을 하고 온 것 같았다. 이강훈을 보더니 잠시 놀란 표정이었다가 표정을 정리했다. 대표님이 직접 오셨어요? 이강훈이 머리를 숙였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아파트 입구 옆 작은 카페에 두 사람이 앉았다. 이강훈이 먼저 말했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에서 벤더 재심사가 들어왔어요. 박민준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이강훈이 물었다. 아니요, 지금 처음 듣는 거예요.
이강훈이 말을 이었다. 민준 씨 없으면 우리 재심사 통과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회사 상황이 안 좋아요. 박민준이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얼마나요? 운전자금이 2천만 원 아래로 내려갔어요. 2달 버티기 힘들 것 같아요. 박민준은 그 말을 듣고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물었다. 그래서 저한테 뭘 원하세요? 이강훈이 말했다. 도움을 받고 싶어요. 직원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어도 돼요. 컨설팅이든 프로젝트 계약이든 어떤 형태든. 박민준이 천장을 잠시 봤다가 이강훈을 다시 봤다. 얼마나 생각하세요? 이강훈이 대답했다. 말씀하시는 대로 드릴게요. 박민준은 5초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일주일 드릴게요. 이강훈의 눈이 커졌다. 일주일 동안 현장 상황 파악하고 대형 완성차 부품사, 재심사 준비 자료 만들어 드릴게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이강훈이 말했다. 말씀하세요. 박민준이 말했다. 하루에 80만 원. 7일이면 560만 원. 그리고 이건 재취업이 아니에요. 외주 계약이에요. 4대 보험 없이 계약서로만. 그리고 이번 한 번이에요. 구조를 바꾸는 건 회사가 알아서 해야 해요. 이강훈이 잠시 계산했다. 하루 80만 원. 비쌌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알겠어요. 그렇게 박민준은 자기가 퇴사한 회사로 외주 전문가로서 돌아갔다. 첫날 오전에 박민준이 현장에 들어섰을 때 직원들의 반응은 미묘했다. 반갑다는 표정과 민망하다는 표정이 섞여 있었다. 고재현이 먼저 다가와 악수를 했다. 오셨어요. 박민준이 웃었다. 잠깐 도우러 왔어요. 김태영은 멀찍이 서서 눈인사를 했다. 어색했다. 자기가 대신 하려던 자리에 사람이 돌아온 것이었으니. 박민준은 군더더기 없이 일을 시작했다. 현장 상태를 빠르게 훑었다. 설비 설정 값을 하나하나 봤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보이기 시작했다. 냉각수 온도 설정이 2도 낮았다. 사출 속도 프로파일이 박민준이 만들어 놓은 것과 달랐다. 압력 유지 시간이 짧았다. 이런 작은 차이들이 모여 불량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날 오후에 박민준이 설비 세팅을 조정했다. 시제품을 찍었다. 불량이 없었다. 황보영이 그걸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이게 이거였어요? 박민준이 답했다. 그렇죠. 황보영이 작게 탄식했다. 이걸 한 달째 못 찾고 있었다. 그날 저녁 박민준은 노트북을 열고 대형 완성차 부품사, 재심사 대응 자료를 만들기 시작했다. 공정 능력 데이터, 품질 관리 계획서, 시정 조치 보고서. 그가 예전에 썼던 것들의 업데이트 버전이었다. 머릿속에 다 있었다.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그는 7일 안에 이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알면서도 한 가지를 정해놓고 있었다. 7일이 지나면 다시 나온다. 이번 한 번. 그게 전부다. 그 이후는 회사가 알아서 해야 한다. 박민준이 외주로 돌아온 7일간의 일이 회사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직원들마다 달랐다. 고재현은 그저 고마워했다. 현장 분위기가 살아났고 라인이 다시 돌아갔다. 그에게는 이것만으로 충분했다. 황보영은 복잡한 심정이었다. 고마운 동시에 박민준이 있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기력했는지를 다시 확인했기 때문이었다. 김태영은 괴로웠다. 자기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을 박민준이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었다. 자존심이 상했고 동시에 배울 것이 너무 많았다. 박민준은 7일 동안 일만 했다. 자기가 여기서 어떻게 보이는지,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는지에는 관심이 없었다. 해야 할 일들의 목록을 머릿속에 그리고 하나씩 지워갔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 재심사 대응 패키지를 만들었다. CPK 분석, MSA 보고서, 공정관리 계획서, 재발 방지 대책서. 이것들을 이강훈에게 넘기면서 박민준은 한 가지를 덧붙였다. 이 자료들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을 키워야 해요. 서류가 다가 아니에요. 이강훈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어떻게 하면 돼요? 박민준이 말했다.
김태영 씨를 집중 교육시키세요. 이 분야 전문 교육기관도 있고 학회 세미나도 있어요. 1년은 봐야 해요. 그리고 공정 데이터를 반드시 공유 서버에 체계적으로 보관하도록 시스템을 만드세요. 담당자 한 명이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이강훈이 메모를 했다. 박민준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주는 이유는 단 하나였다. 다시는 연락받고 싶지 않아서였다. 7일째 되는 날 박민준은 계약서에 명시된 업무를 모두 완료했다. 이강훈이 계좌로 560만 원을 이체했다. 박민준은 수령을 확인하고 메시지를 보냈다. 잘 받았습니다. 이제 회사 잘 되시길 바랍니다. 이강훈이 답장을 보냈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로. 박민준은 그 답장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읽음 표시만 남겼다. 그로부터 3일 후 대형 완성차 부품사 재심사가 진행됐다. 이강훈과 황보영이 함께 갔다. 박민준이 만들어준 자료를 들고 담당자들이 자료를 검토했다. 질문이 들어왔다. 이강훈이 3주 동안 공부한 것을 짜내며 답했다. 기술적인 부분은 황보영이 보완했다. 겨우겨우였다. 하지만 겨우겨우가 통했다. 심사팀이 최종적으로 말했다. 자료는 충분합니다. 3개월 재심사 조건부로 거래 유지하겠습니다. 이강훈이 회의실을 나와서 복도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황보영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살아났다, 일단은. 하지만 박민준이 만들어준 자료는 이번 한 번의 위기를 넘기는 데 썼을 뿐이었다. 3개월 뒤에도 똑같은 품질을 유지해야 했다. 그리고 그건 자료가 아니라 실력이 해야 하는 일이었다. 이강훈은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서지현에게 물었다. 우리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서지현이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위기는 넘겼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으면 또 이런 일 생겨요. 이강훈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박민준은 그 시각 광주행 버스를 타고 있었다. 최종 면접 수락 연락을 드리러 가는 길이었다. 광주 회사 인사팀장과 점심을 먹으면서 계약 조건을 최종 확정했다. 연봉 7,200만 원. 생산기술 총괄. 연구개발 일부 참여. 거주 지원금 별도. 조건은 좋았다. 회사 분위기도 괜찮았다. 박민준은 계약서에 서명했다. 입사일은 한 달 뒤였다. 그 한 달 동안 박민준은 천천히 이사 준비를 했다. 광주에 집을 구했다. 작은 오피스텔이었다. 창밖으로 산이 보이는 곳이었다. 처음 들어가 짐을 풀면서 박민준은 창문을 열었다. 가을바람이 들어왔다. 나쁘지 않았다. 그는 핸드폰을 꺼냈다. 이강훈의 마지막 메시지를 다시 봤다. 고마워요, 민준 씨. 정말로. 뭔가를 느꼈다. 분노는 아니었다. 측은함도 아니었다. 그냥 담담함이었다. 이강훈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그냥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몰랐던 것이다. 그리고 볼 줄 알게 됐을 때는 너무 늦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슬픔이라면 슬픔이었다. 박민준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짐을 계속 풀었다. 새 시작이었다. 7년 전에도 새 시작이라 생각하며 어딘가에 들어갔다. 이번엔 달랐다. 자기 가치를 알고 조건을 협상하고 선택을 해서 들어가는 것이었다. 7년 전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 사이에는 그 차이가 있었다. 미래금형기술이 대형 완성차 부품사 재심사를 조건부 통과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 후 3개월이 문제였다. 이강훈은 이제 알고 있었다. 자료를 만드는 것과 품질을 만드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자료는 위기를 넘길 수 있다. 품질은 축적이 필요하다. 김태영이 본격적으로 일을 배우기 시작했다. 이강훈이 외부 교육과정에 등록시켰다. 품질관리 전문 교육, 정밀금형공정 설계과정. 비용이 한 과목당 70만 원에서 130만 원이었다. 이강훈은 군말 없이 결제했다. 이전에 박민준의 연봉 인상 요청을 수백만 원 아낀 게 지금 이 비용들로 돌아오고 있었다. 김태영은 성실했다. 교육을 들으면서 현장에서도 열심히 했다. 황보영이 옆에서 도왔다.
두 사람이 팀을 이뤄서 박민준이 혼자 했던 일들을 나눠서 하기 시작했다. 속도는 느렸지만 방향은 맞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박민준이 퇴사한 직후 터진 품질 문제들이 수치로 나오기 시작했다. 분기 불량률이 전분기 대비 1.8배였다. 납기 준수율이 87%였다. 이전에는 99% 이상이었다. 이 숫자들이 거래처 ERP 시스템에 기록되고 거래처 구매팀 화면에 뜨고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데까지 한 달이 걸리지 않았다. DI 기계. 김성락이 결국 발주 물량을 30% 줄였다. 이전에 이야기한 것보다 더 줄인 것이었다. 이유를 묻자 담당자가 솔직하게 답했다. 품질 기록 보니까 좀 걱정이 돼서요. 당분간은 물량 분산시키려고요. 물량 분산이라는 말은 곧 경쟁사의 일부를 준다는 뜻이었다. 이강우는 이 상황에서 한 가지를 더 결정했다. 박민준처럼 한 명에게 기술이 몰리는 구조를 깨야 한다는 것. 그 결정의 첫 번째 행동이 팀 구성이었다. 김태영 외에 경력 3년의 젊은 엔지니어 최은서를 한 명 더 채용했다. 두 사람이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생각이었다. 황보영이 팀장으로서 이 두 사람을 이끌었다. 비용이 더 들었다. 인건비가 늘었다. 교육비가 늘었다. 하지만 이강우는 이번엔 그 비용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박민준 한 명한테 하루 80만 원을 7일간 주고서야 위기를 넘긴 경험이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결국 더 싼 방법이라는 걸 가르쳐줬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이강우는 한 가지를 더 했다. 서지연을 불러서 물었다. 박민준 씨 요즘 어디 있는지 알아요? 서지연이 대답했다. 들었어요. 광주 쪽 회사 갔다고. 거기서 총괄하신다고. 이강우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잘 됐네요. 그것이 이강훈이 박민준에 대해 더 이상 가진 것이 없다는 표시였다. 박민준은 광주에서 입사 2달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새 회사에서의 첫 달은 파악하는 달이었다. 두 번째 달은 본격적으로 손을 대기 시작하는 달이었다. 그가 가장 먼저 손댄 것은 공정 문서와 시스템이었다. 이전 회사에서의 교훈이었다. 자신이 혼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자신이 나갔을 때 회사에 얼마나 큰 손실을 줬는지 그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엔 처음부터 공유하는 방식으로 일하기로 했다. 모든 공정 파라미터를 팀 공유 서버에 기록했다. 트러블 슈팅 사례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었다. 신입 직원 교육 자료를 직접 만들었다. 제가 없어도 돌아가야 한다라는 원칙으로. 새 회사 대표는 이것을 보고 좋아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처음이에요 라고 했다. 박민준이 웃으며 대답했다. 배운 거 있어서요. 한편 박민준의 전 직장 미래금형기술은 두 번째 달 결산에서 첫 달보다 더 어두운 숫자가 나왔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1% 하락했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였다. 직원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직원들 사이에 불안이 퍼졌다. 몇 명이 조용히 구직 사이트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강우는 전 직원 조회를 열었다. 솔직하게 말했다. 지금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새 팀원들도 들어왔고 교육도 하고 있어요. 6개월만 같이 버텨주세요. 직원들은 조용히 들었다. 몇 명은 고개를 끄덕였다. 몇 명은 표정이 없었다. 그날 저녁 황보영이 혼자 맥주를 마셨다. 퇴근하고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서 캔 하나를 샀다. 계단에 앉아 마시면서 생각했다. 박민준이 나간 게 3개월도 안 됐다. 그 3개월 동안 이렇게 많은 것이 달라졌다. 사람 하나의 무게가 이렇게 무거울 수 있다는 게 한편으론 무섭고 한편으론 씁쓸했다. 황보영은 맥주를 다 마시고 캔을 구겼다. 일어났다. 내일 또 출근해야 했다. 그게 전부였다. 버티는 것, 그게 지금 이 회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었다. 박민준이 광주에서 입사한 지 석 달째가 됐다. 그는 이 시기에 기술사 1차 필기 시험을 봤다. 생산관리기술사. 광주에서 서울까지 올라가 시험장에서 3시간 동안 문제를 풀었다. 그가 7년 현장에서 다뤄온 것들이 문제지에 있었다.
낯설지 않았다. 시험이 끝나고 나와서 날씨가 맑다는 걸 느꼈다. 합격 여부를 알기까지 한 달이 걸렸다. 그는 그 한 달 동안 합격 여부를 거의 생각하지 않았다. 할 일이 많았다. 새 회사에서 그가 3개월간 한 작업의 결과물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공정 표준화 덕분에 신입 직원들이 세팅 오류를 내는 빈도가 줄었다. 불량률이 낮아졌다. 고객사 품질 검사에서 우수 협력사 등급을 받았다. 사장이 회의에서 박민준을 칭찬했다. 우리가 이런 시스템이 없었어요. 이제 생겼네요. 박민준은 담담하게 웃었다. 그는 이 순간을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려 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이었으니까. 반면 미래금형기술의 3개월은 숨이 턱에 찼다. 배터리 대기업. 물량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대형 완성차 부품사. 조건부 심사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었다. DI 기계는 여전히 물량을 줄인 상태였다. 매출은 회복되고 있었지만 아직 이전의 80%였다. 적자는 면했지만 여유가 없었다. 김태영이 눈에 띄게 성장하고 있었다.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경험을 쌓으면서 초기에 보였던 흔들림이 줄어들었다. 실수가 없어지지는 않았지만 실수를 수습하는 속도가 빨라졌다. 황보영이 그에게 말했다. 이제 좀 사람 같아졌어요. 김태영이 웃으며 대답했다. 처음 왔을 때 제가 얼마나 모르는 줄 몰랐어요. 황보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이강우는 이 시기에 처음으로 박민준에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진심으로 했다. 아이러니했다. 사직서를 내밀며 회사를 떠났고 인수인계도 최소로 하고 떠났고 도움 요청에 거절했던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이강훈을 가르쳤다.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구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혼자 돌아가는 시스템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이강훈은 어느 날 퇴근하면서 박민준에게 메시지를 썼다. 여러 번 지웠다가 다시 썼다. 결국 보낸 메시지는 짧았다. 민준 씨 잘 지내고 있죠? 새 회사 잘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진심으로 잘 됐으면 해요. 그리고 미안해요. 늦었지만. 보내고 나서 잠시 핸드폰을 쳐다봤다. 답장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10분 뒤에 답장이 왔다. 감사합니다. 잘 지내고 있어요. 거기도 잘 되시길 바랍니다. 딱 2문장이었다. 이강훈은 그 2문장을 읽고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다. 남자 대 남자로 그걸로 끝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박민준은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넣었다. 저녁밥을 차렸다. 된장찌개와 밥이었다. 혼자 먹는 밥이었지만 맛있었다. 이제 밥이 맛있다는 게 당연한 일이 됐다. 7년 동안 밥맛을 느끼지 못하고 산 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달 생산관리기술사 1차 합격 통보가 왔다. 박민준은 확인하고 잠시 앉아 있었다. 기쁨이 없지 않았다. 하지만 조용한 기쁨이었다. 2차 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바로 뒤따랐다. 그는 2차 실기 시험 교재를 주문했다. 공부는 계속됐다. 광주 회사 대표가 어느 날 박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내년에 우리 연구소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거기 책임자 해줄 수 있어요? 박민준은 조건을 물었다. 대표가 설명했다. 연구소장 직함 연봉 8,500만 원, 연구 방향 자율성 보장. 박민준은 그 자리에서 대답하지 않았다.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대표가 웃으며 말했다. 조건 바꾸고 싶으면 말해요. 박민준도 웃었다. 알겠습니다. 퇴사 당일 저녁 삼겹살을 혼자 구워 먹으며 소주를 마셨을 때의 박민준과 지금 연구소장 제안을 받은 박민준. 같은 사람이었다. 같은 기술을 가진 사람이었다. 달라진 것은 그 기술의 값을 제대로 아는 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미래금형기술은 지금도 버티고 있었다. 완전히 무너지지도 않았고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한 채로. 그 회사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 몇 달이 더 지나봐야 알 수 있었다. 박민준이 퇴사한 지 6달이 됐다. 계절이 바뀌었다. 여름이 지나 가을이 됐다가 이제 초겨울의 냄새가 났다.
광주 오피스텔 창문으로 보이는 산에 단풍이 졌다가 지금은 나뭇가지만 남아 있었다. 그 6달 동안 일어난 일들을 정리해보면 이렇다. 미래금형기술은 대형 완성차 부품사 조건부 심사에서 최종 통과했다. 3개월 동안 품질 데이터를 안정적으로 제출하고 납기 준수율을 95% 이상으로 유지했다. 거래가 유지됐다. 물량은 아직 이전의 85%였지만 방향은 회복세였다. 배터리 대기업도 납품 물량이 서서히 원상 복구되고 있었다. DI 기계는 여전히 관계가 어색했다. 김성락이 이강훈에게 골프를 제안했다가 취소한 일이 있었다. 아직은 그 어색함이 남아 있었다. 내부적으로는 변화가 있었다. 김태영이 6개월 만에 공정 전반을 혼자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가까워졌다. 완벽하지는 않았다. 박민준과 같은 수준에 이르려면 몇 년이 더 걸릴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라인이 혼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은 아니었다. 최은서도 빠르게 배우고 있었다. 두 사람이 서로 보완하면서 움직였다. 이강훈이 원했던 구조가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다. 황보영이 가장 많이 바뀌었다. 그는 이번 일을 겪으면서 팀을 운영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이전에는 사람을 쓰는 것을 그냥 업무를 시키는 것으로 봤다. 이제는 달랐다. 사람이 배우게 하고 사람이 성장하게 하고 사람이 나가더라도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다른 사람이 있어야 한다. 그것이 팀장의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늦게 배웠지만 배운 것이었다. 이강훈은 경영자로서 이 경험이 지독하게 비쌌다고 생각했다. 박민준에게 연봉 인상을 거절하며 아꼈던 1년치 차액이 1,500만 원 정도였다. 그 결과로 지난 6개월간 발생한 손실, 기회 손실, 외주 비용, 교육비, 채용 비용을 모두 합치면 좋기 1억 원이 넘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이강훈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장 비싼 수업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구조를 바꾸고 있었다. 중요 기술과 지식은 반드시 2명 이상이 공유하는 시스템. 공정 데이터는 중앙 서버의 실시간 기록. 직원 역량 향상에 매년 일정 예산 책정. 핵심 직원의 처우를 시장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는 원칙. 이 원칙들이 이제 회사의 내부 규정에 들어가 있었다. 뒤늦었지만 했다. 박민준은 생산관리기술사 2차 실기 시험을 준비하면서 연구소 설립 논의에 함께 참여하고 있었다. 자기가 만들어갈 연구소의 방향을 직접 설계하고 있었다. 처음으로 자기 것을 만드는 느낌이었다. 전 직장에서도 열심히 했다. 잘했다. 하지만 그것은 남의 울타리 안에서 남의 자원을 써서 만든 것이었다. 이제는 자기 이름으로 설계하고 자기 방향으로 쌓아가는 것이었다. 그 차이가 크게 느껴졌다. 어느 날 저녁 박민주는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전 직장에서 쓰던 것이었다. 공정 메모들이 빽빽하게 써 있었다. 날짜가 7년 전부터 시작해서 퇴사 전날까지 이어졌다. 그 노트를 찬찬히 넘겼다. 처음 입사했을 때의 패기, 좌충우돌하며 배우던 시절, 어느 순간부터 잘하게 됐을 때의 자부심, 그리고 그 자부심이 서서히 지쳐감으로 바뀌던 시절, 다 기록돼 있었다. 박민주는 노트를 덮었다. 책상 서랍에 넣었다. 버리지는 않았다. 기억할 필요는 있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 필요는 없었다.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박민준이 이기적이었나? 인수인계를 최소로 하고 나간 것이, 도움 요청을 거절한 것이, 그게 옳은가? 그 물음에 쉽게 답하려 하지 않으려 한다. 다만 이것만은 말할 수 있다. 박민준이 떠나지 않았다면 이강훈은 구조를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물이 새지 않으면 배관을 고치지 않는다. 고통이 없으면 변하지 않는다. 박민준의 퇴사는 회사를 흔들었고 그 흔들림이 변화를 만들었다. 그리고 박민준은 어떤가? 그는 자기 삶을 되찾았다. 밥이 맛있는 살, 밤에 잘 수 있는 살, 자기 이름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살, 340만 원짜리 삶이 아니라 자기 가치를 아는 사람의 살. 그게 비싼 것인가 싼 것인가? 그건 각자가 판단할 일이다. 미래금형기술은 오늘도 돌아가고 있었다. 박민준 없이 힘겹지만 돌아가고 있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자 이 회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었다. 박민주는 오늘도 광주에서 일어나서 커피를 마시고 일하러 갔다. 창밖에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나쁘지 않은 아침이었다. 그는 노트북을 열고 연구소 설계 문서를 폈다. 첫 줄에 썼다. 이 연구소는 누구 한 명이 없어도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썼다. 그러기 위해 모든 것을 공유한다. 7년간의 실수를 자기 다음 사람은 반복하지 않도록. 그것이 박민준이 이 이야기에서 얻은 것이었고 앞으로 만들어갈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난다. 파멸이라고 했지만 완전한 파멸은 아니었다. 그러나 거의 파멸이었다. 그리고 그 거의 파멸이 살아남은 자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수업을 남겼다.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것, 구조를 만드는 것, 그것이 경영이라는 것, 그리고 자기 가치를 아는 것, 그것이 사는 것이라는 것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은 가벼워졌으면 합니다.